이것들이 감히 내 눈을 속이고 뒷구멍으로 호박씨를 까? 하늘이 뚫린 듯 억수 같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차창을 때리는 빗소리가 꼭 75년 전 피랑길에서 듣던 포성처럼 요란했습니다. 대한민국 한복에 살아있는 역사라 불리는 다나그룹 오말순 회장은 최고급 리무진 뒷좌석에 깊숙이 몸을 파묻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92살 노인의 표정은 편안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구겨진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서류에는 믿었던 임원들이 경쟁업체와 접촉한 정황과 이면, 계약서 사본이 적나라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70주년 창립 기념식 리허설 내내 굽실거리던 그들의 가식적인 웃음이 떠올라 오 회장은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운전석에서 구성진 트로트 가락이 흘러나왔습니다. 사랑이 야속하더냐 가는 세월이 무심하더냐. 오 회장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가뜩이나 심사가 뒤틀린 마당에 뽕짝 리듬이 고막을 긁어댔습니다. 오 회장은 들고 있던 지팡이로 운전석 칸막이를 쿵 쳤습니다. 시끄러워. 끄지 못해? 운전대를 잡고 있던 김 기사가 깜짝 놀라 백미러를 힐끔거렸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회장님. 기분 좀 푸시라고 신나는 걸로 틀어봤습니다. 내가 지금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게 생겼어? 당장 꺼! 아니, 연불 틀어. 목탁 소리나 듣게. 예, 알겠습니다.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해병대 수색대 출신인 김 기사는 군말 없이 오디오 버튼을 눌러 스님 독경 소리로 바꿨습니다. 차 안에는 순식간에 엄숙한 목탁 소리가 빗소리와 섞여 울려 퍼졌습니다. 차는 10분째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폭우 탓인지 앞쪽에서 난 사고 탓인지 도로는 거대한 주차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오 회장은 창밖으로 보이는 붉은 브레이크 등 행렬을 노려보며 지팡이로 바닥을 쿵쿵 찍었습니다. 김 기사 차가 왜 안 가? 내가 기름값 아끼라고 했나? 아니면 자네가 운전을 발로 하나? 도로 상황이 영 좋지 않습니다, 회장님. 앞쪽에 접촉사고가 난 모양입니다. 핑계는 내가 일사후퇴 때 얼음 강 건널 때도 이것보다 빨랐어. 요즘 것들은 빠져가지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우당탕 무언가 둔탁한 것이 차체를 강타했습니다. 오 회장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천둥이 떨어진 줄 알고 눈을 부릅뜬 오 회장의 시야에 믿지 못할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 서넛이 빗속을 뚫고 무언가를 쫓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중 급한 놈 하나가 오 회장의 리무진 보닛을 밟고 뛰어넘은 것이었습니다. 5억 원이 넘는 에마의 범퍼가 찌그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김 기사의 눈빛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그것은 운전기사의 눈이 아니라 적을 발견한 군인의 눈이었습니다. 감히 VIP 차량을 밟아. 김 기사는 즉각 비상등을 켜고 도어 잠금 해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회장님, 잠시 대기하십시오. 위험 요소 제거하고 오겠습니다. 김 기사가 우산을 펼 틈도 없이 빗속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차창 밖에서 고성이 오가더니 김 기사가 삼단봉처럼 우산을 휘두르며 사내들을 제압하는 모습이 어른거렸습니다. 오 회장은 혀를 찼습니다. 성질머리하고는 늙은이 감기 들게 문은 왜 열고 나가. 그때였습니다. 철컥. 잠금이 풀려있던 뒷좌석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차가운 비바람과 비린내 섞인 공기가 훅 끼쳐 들어왔습니다. 오 회장이 미쳐 소리를 지르기도 전에 물에 빠진 생쥐꼴을 한 무언가가 차 안으로 굴러 들어왔습니다. 바닥에 처박히듯 쓰러진 것은 조그마한 여자아이였습니다. 빗물에 젖어 얼굴에 들러붙은 머리카락 사이로 하얗게 질린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소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오 회장은 지팡이를 치켜들며 호통쳤습니다. 어떤 놈이야? 썩 나가지 못해. 하지만 소녀는 대답 대신 품에 안고 있던 보자기 하나를 목숨처럼 끌어안았습니다. 오 회장의 시선이 소녀의 얼굴에서 품에 안긴 보자기의 매듭으로 옮겨갔습니다. 오 회장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은 아주 오래된 기억 속에 묻어두었던 매듭법이었습니다. 75년 전 피란길에서 자신이 훔쳐 달아났던 그 보자기와 소름 끼치도록 똑같은 모양새였습니다. 번개가 번쩍하며 차 안을 대낮처럼 비쳤습니다. 소녀가 고개를 들어 오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오 회장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그 눈매, 그 콧날, 입술 옆에 찍힌 작은 점까지. 그것은 빗물에 젖은 낯선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75년 전 자신이 모셨던 그리고 자신이 배신하고 도망쳤던 주인집 마님 김옥분의 얼굴이었습니다. 세월을 거슬러 원한을 갚으러 온 얼굴이 분명했습니다. 오 회장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어이 김 기사.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포가 노구의 혈관을 타고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소녀가 살려달라는 듯 손을 뻗자 오 회장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옆으로 비껴 앉았어요. 저승사자다. 빚받으러 온 저승사자야. 오 회장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차 돌려. 아니 나 죽어. 아이고 나 아직 갈 때 안 됐다. 극도의 충격이 심장을 강타했습니다. 오 회장은 그대로 눈을 까뒤집으며 최고급 가죽 시트 위로 스르르 쓰러졌습니다. 밖에서 양복쟁이들을 처리하고 돌아온 김 기사가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회장님, 김 기사는 사색이 되어 운전석에 뛰어올랐습니다. 뒷좌석에는 정체불명의 소녀가 회장님 위에 엎어져 있고 회장님은 기절해 있었습니다. 상황을 판단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회장님을 노린 테러일 수도 있었습니다. 김 기사는 쫓아오던 놈들을 향해 가스총을 한번 겨누어 위협한 뒤 엑셀을 끝까지 밟았습니다. 타이거 기절. 본부로 복귀한다. 리무진이 굉음을 내며 빗속을 뚫고 질주했습니다. 목적지는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적들이 깔려 있을지 모르는 병원 대신 오 회장의 요새 같은 성북동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목탁 소리도 끊긴 차 안에는 거친 빗소리와 낯선 소녀의 숨소리만이 가득 찼습니다. 코끝을 찌르는 알싸하고 짭조름한 냄새가 오말순 회장의 의식을 깨웠습니다. 샹들리에가 희미하게 빛나는 성북동 안방 천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승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귀에 들리는 소리는 기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후루룩 쩝쩝. 오 회장이 고개를 돌리자 침대 아래 바닥에 웬 조그만 등짝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생쥐꼬를 한 소녀가 은쟁반에 담긴 컵라면에 코를 박고 면발을 흡입하고 있었습니다. 어찌나 전투적으로 먹는지 보는 사람의 위장이 다 아릴 지경이었습니다. 오 회장은 멍하니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귀신이 염라대왕 밥상도 아니고 라면을 탐하네. 그 목소리에 소녀가 흠칫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입가에 벌건 국물을 묻힌 채 눈을 동그랗게 뜬 모습이 영락없는 10대 계집아이였습니다. 소녀가 입안 가득 든 면발을 꿀꺽 삼키며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깨어나셨어요, 할머니. 오 회장은 지팡이를 짚고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75년 전 자신이 배신했던 주인집 마님 김옥분의 얼굴이 겹쳐 보여 심장이 덜컥했지만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귀신이라기엔 너무나도 생생한 라면 냄새였습니다. 너 정체가 뭐냐? 내 차엔 왜 뛰어들었어? 저승사자가 보낸 자객이냐? 소녀는 눈치를 살피더니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쫓기고 있었어요. 행사비 떼먹고 도망친 악덕 사장이 위약금 물어내라고 협박해서요. 잡히면 섬에 팔려갈지도 모른다고 해서 무작정 도망친 건데 오 회장은 콧방귀를 꼈습니다. 경찰서에 가야지 왜 남의 차 범퍼를 박살내. 수리비가 얼만 줄이나 알아. 경찰 부르면 잡혀가요. 기획사 사장이 경찰이랑 형님 동생 하는 사이란 말이에요. 오 회장의 눈매가 가늘어졌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철부지인 줄 알았더니 제법셈이 빠른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젖은 머리카락 아래 드러난 저 얼굴을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습니다. 75년 전 자신이 훔친 폐물 보따리 때문에 길바닥에 나앉았을 옥분 아기 씨가 환생해서 밥 좀 달라고 시위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방문 밖에서 김 기사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상황 발생했습니다. 1층에 불청객들이 진입했습니다. 오 회장의 눈빛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그것은 기업 총수의 눈이 아니라 전선에서 적의 기습을 감지한 노병의 눈빛이었습니다. 누구냐? 최 전무님입니다. 그리고 법무팀 강 전무가 동행했습니다. 오 회장의 인매가 비틀렸습니다. 아들 최만식 혼자라면 몽둥이 찜질로 쫓아내면 그만이었지만 강 전무가 붙었다면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강 전무는 그룹 내 구조조정 본부장이자 피도 눈물도 없는 법 기술자였습니다. 놈들이 냄새를 맡고 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타이밍 한번 기막히네. 들어오라고 해. 잠시 후 방문이 열리고 최만식과 강 전무가 들어왔습니다. 만식은 잔뜩 찌푸린 얼굴로 어머니를 훑어보았고 강 전무는 서류 가방을 든 채 뱀 같은 눈으로 방안을 스캔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십니까? 사고 소식 듣고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만식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오 회장은 코웃음을 쳤어요. 놀라기는 내 재산날 받아놓은 놈처럼 표정이 그게 뭐냐? 강 전무가 안경을 고쳤으며 정중하게 그러나 뼈 있는 말을 던졌습니다. 회장님 건강이 염려되어 주치의와 변호사를 대기시켰습니다. 최근 들어 판단력이 흐려지셨다는 보고가 이사회에 올라가서요. 성년후견인 지정 절차를 밟는 게 회장님 신변 보호를 위해 최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오 회장의 손이 지팡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말이 좋아 신변 보호지 사실상 자신을 치매 노인으로 몰아 경영권과 재산권을 박탈하겠다는 선전포고였습니다. 이놈들이 기어이 칼을 뽑았구나. 그때 강 전무의 시선이 방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소녀에게 꽂혔습니다. 그런데 저 아이는 누굽니까? 처음 보는 얼굴인데요. 만식도 그제야 소녀를 발견하고 인상을 썼습니다.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를 집에 들이셨어요. 어머니 진짜 노망나셨습니까? 절체절명의 순간 오 회장의 머릿속이 빠르게 회전했습니다. 낯선 아이의 존재는 놈들에게 자신을 공격할 완벽한 먹잇감이었습니다. 판단력 상실의 증거로 삼기에 딱 좋았어요. 오 회장은 태연하게 지팡이로 바닥을 쿵 찍었습니다. 입 조심해라. 내 새로운 입주 간병인이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소녀 이봄이 놀란 눈으로 오 회장을 쳐다봤지만 오 회장은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간병인이요? 인사팀 보고 라인에는 없던 인력입니다만 강 전무가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오 회장은 뻔뻔하게 대꾸했어요. 내가 내 돈 주고 사람 쓰는데 내 놈들 결제까지 받아야 하냐? 요즘 몸이 허해서 밤에 수발들 아이 하나 불렀다. 밥이나 잘 챙겨 먹여서 일 시키려고 라면 하나 끓여줬다. 불만 있냐? 오 회장의 기세에 만식이 멈칫했습니다. 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컵라면을 들고 있는 보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빗물에 젖은 행색이며 겁먹은 표정이 전문 간병인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당장 꼬투리를 잡기엔 오 회장의 서슬이 너무 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의료진은 대기시키겠습니다. 내일 정식으로 인사팀 통해서 신원 조회하겠습니다. 강 전무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며 만식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만식은 투덜거리며 돌아섰어요. 적당히 좀 하세요, 어머니. 저런 근본 없는 애들 집에 들였다가 무슨 꼴을 당하시려고. 방문이 닫히고 두 사람의 발소리가 멀어지자 오 회장은 그제야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족 싸움이 아니라 치밀하게 설계된 전쟁이었습니다. 보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할머니, 저 간병인 아닌데요. 저 사람들은 또 뭐예요? 오 회장은 검지를 입술에 갖다 댔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로 천장과 벽을 가리켰습니다. 쉿! 목소리 낮춰. 이 집구석 벽에는 귀가 달려 있다. 오 회장은 보미를 침대 옆으로 불러 앉혔습니다. 잘 들어라. 내가 살 길은 하나다. 오늘부터 죽었다 깨어나도 너는 내 간병인이다. 놈들이 내 뒷조사를 할 거다. 내가 김기사 시켜서 신분 세탁해 놓을 테니 너는 내 옆에 딱 붙어서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하지만 저는 노래밖에 할 줄 모르는데요. 노래든 춤이든 시키면 하는 거야. 밥값은 해야지. 그리고 저놈들한테 들키면 너나 나나 끝장이다. 알겠냐? 보미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갈 곳 없는 신세에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었어요. 그날 밤 성북동 저택에는 거센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오 회장은 침대에 누워 뒤척였어요. 눈을 감으면 75년 전 피난길의 포탄 소리가 귓가에 윙윙거렸습니다. 쇳소리 섞인 비명과 폭격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지독한 불면증이었습니다. 으윽, 안 돼. 쏘지 마. 오 회장이 식은땀을 흘리며 끙끙 앓는 소리를 냈어요. 소파에서 쪽잠을 자던 보미가 그 소리에 깼습니다. 할머니가 악몽을 꾸고 있었습니다. 보미는 조심스럽게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주름진 노인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보미는 저도 모르게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꿈이에요. 하지만 오 회장은 진정하지 못했습니다. 보미는 잠시 망설이다가 나지막하게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비 내리는 고모령을 울고 넘는 저 산마루. 트로트였지만 뽕짝 리듬을 뺀 구슬픈 자장가였습니다. 보미의 목소리에는 묘한 힘이 있었습니다. 빗소리를 뚫고 퍼지는 그 소리는 오 회장의 귓가에 맴돌던 포탄 소리를 하나씩 지워나갔습니다. 오 회장의 찡그린 미간이 서서히 펴졌습니다. 전쟁터 같던 꿈속에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듯 했습니다. 거친 숨소리가 잦아들고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보미는 할머니가 깊이 잠들 때까지 노래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고 1층 어둠 속에서는 강 전무가 심어둔 도청 장치가 붉은 불빛을 깜빡이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적과의 동침은 그렇게 위태롭지만 따뜻하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실 한가운데 선 이봄이 목청을 가다듬었습니다. 오말순 회장은 가죽 소파 깊숙이 몸을 묻고 지팡이를 두 손으로 꼭 쥔 채 사단장처럼 눈을 부라렸습니다. 시작해봐라. 내 미천이 얼마나 되는지 좀 보자. 보미가 심호흡을 하더니 목포에 눈물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맑고 청아한 목소리가
거실의 높은 천장을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고음은 시원하게 뻗어나갔고 기교는 현란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보미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오 회장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오 회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못해 차가웠습니다. 개소리하고 있네. 보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뭐가요? 기획사에서도 제 테크닉은 인정해줬거든요. 음정 박자 하나도 안 틀렸는데. 그러니까 내가 행사비나 떼먹히는 거야. 소리에 살기가 없어. 오 회장이 지팡이로 바닥을 쿵 찍으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너는 지금 따뜻한 아랫목에서 배부른 고양이가 야옹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어. 듣는 사람 고막은 간지럽힐지 몰라도 심장은 못 뚫어. 노래는 전쟁이야. 무대는 지뢰받치고 관객은 적군이다. 내가 마이크 잡는 순간 저놈들을 못 죽이면 내가 죽는다는 각오로 불러야지 어디서 재롱잔치를 하고 있어. 보미는 기가 막혀 입을 딱 벌렸습니다. 노래를 전쟁에 비유하는 사람은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할머니 너무 살벌한 거 아니에요. 노래는 즐거우라고 하는 건데. 즐거움? 흥? 그것도 다 살아서 밥구멍 넘어갈 때나 찾는 거지. 내가 6.25 때 피란 내려오면서 불렀던 노래는 유의가 아니라 비명이었다. 살려달라고 악을 쓰는 게 노래가 된 거야. 내 소리엔 그게 없어. 헝그리 정신이 없단 말이다. 오 회장은 지팡이 끝으로 보미의 명치를 쿡 찔렀습니다. 단전 밑바닥에서 창자가 꼬이는 소리를 길어 올려. 내가 지금 도망자 신세지? 그 쫓기는 심정, 억울한 마음, 그거 다 어디다 팔아먹고 예쁜 척만 하고 있냐? 말문이 막힌 보미에게 오 회장이 손짓했습니다. 따라와. 진짜 기술이 뭔지 보여줄 테니까. 오 회장이 데려간 곳은 구석방에 처박혀 있던 낡은 작업실이었습니다. 먼지 쌓인 원단 뭉치들 사이에 보미가 어제 고쳐놓은 낡은 재봉틀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 회장은 돋보기를 끼고 재봉틀 앞에 앉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잔소리하던 꼰대 할머니의 눈빛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그것은 작전 지도를 내려다보는 지휘관의 눈이었습니다. 잘 봐라. 이게 내가 이 회사를 세운 속도전이다. 오 회장의 발이 발판을 밟자마자 드르륵 하는 굉음과 함께 바늘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의 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빨랐어요. 원단을 밀어넣고 돌리고 박음질하는 동작에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단순히 옷을 짓는 게 아니었어요. 그것은 마치 기관총을 쏘는 사수처럼 맹렬하고 정확했습니다. 145태 때 미군 부대에 납품할 군복을 지을 때였어. 하룻밤에 100벌을 못 만들면 우리 식구 다 굶어 죽는 상황이었다. 손가락에 바늘이 박혀도 피 닦을 시간도 없이 돌렸어. 그게 내 노래고 내 춤이었다. 드르륵 드르륵. 순식간에 저고리 소매 한쪽이 완성되었습니다. 실밥을 이빨로 툭 끊어내는 오 회장의 모습에서 서늘한 기백이 느껴졌습니다. 보미는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할머니가 말한 살기가 무엇인지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너도 이렇게 불러.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고 손톱이 빠질 것 같아도 끝까지 박아 넣는 거. 그게 프로다. 보미는 오 회장의 굽은 등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꼰대라고 무시했던 할머니의 몸속에 쇳덩이 같은 심지가 박혀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흘렀고 블라인드가 내려진 어두운 다나그룹 사무실 안에서 강 전무가 태블릿 PC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드론으로 촬영된 성북동 저택의 내부 영상이 흐릿하게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노래 연습을 하는 보미와 지팡이를 휘두르는 오 회장의 모습이 잡혔습니다. 흥신소 애들은 입이 싸서 못 씁니다. 이게 확실하죠.
강 전무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옆에 선 최만식에게 화면을 넘겼습니다. 전무님, 음성 분석 결과 나왔습니다. 저 계집의 목소리 톤이랑 성문 데이터 대조해 봤는데 놀랍더군요. 만식이 화면을 받아들었습니다. 분석 보고서에는 기목분 마이너스 이봄 유전적 형질적 일치 확률 99.8%라는 붉은 글씨가 찍혀 있었습니다. 기목분. 어머니가 입버릇처럼 말하던 그 주인집 마님? 만식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단순한 가출 소녀가 아닙니다. 회장님이 훔쳐온 기술과 자본의 원주인, 그 핏줄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겁니다. 강 전무는 냉정하게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이 사실이 주주총회 전에 터지면 전무님 승계는 물 건너갑니다. 도둑질로 세운 기업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지면 끝장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이용하면 아주 좋은 카드가 됩니다. 이용하다니? 회장님이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판단력을 상실했다는 결정적 증거니까요. 원수의 손녀를 집에 들이고 유산까지 주려 한다? 완벽한 치매 증상 아닙니까? 강 전무는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법무팀에서 준비한 긴급보호 요청서와 강제 입원 동의서입니다. 경찰과 사설 구급대도 대기시켜놨습니다. 그냥 들이닥치면 납치지만 법의 이름을 빌리면 보호가 됩니다. 만식은 침을 꿀꺽 삼키며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를 정신병원에 가두는 폐륜적인 문서였지만 그의 눈에는 이미 탐욕이 이성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확실하게 처리해. 저 계집애도 쥐도 새도 모르게 치워버리고. 걱정 마십시오. 리스크 관리는 제 전문입니다. 성북동 저택의 평화로운 오후. 오 회장과 보미는 아무것도 모른 채 마주 앉아 늦은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콩 좀 골라내지 마세요. 편식하면 뼈 사가요. 시끄러워. 내 이빨 내가 알아서 한다. 너나 많이 처먹어라. 노래하려면 밥심이 있어야지. 투박하지만 정겨운 대화가 오가는 사이 저택 담장 위로 초소형 드론 하나가 윙윙거리며 두 사람의 머리 위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평화는 예고 없이 깨졌습니다. 오후 3시에 나른한 햇살이 성북동 거실에 길게 늘어질 무렵이었습니다. 오말순 회장은 소파에 기대 앉아 이봄이 스마트폰으로 틀어준 트로트 영상을 보며 박자를 맞추고 있었어요. 요즘 애들은 춤이 참 현란해. 허리 안 끊어지나 몰라. 할머니, 저건 기본이에요. 저도 나중에 저런 무대 설 건데. 보미가 어깨를 으쓱거리며 과일을 깎아 내밀려는 순간 육중한 현관 초인종 소리가 거실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택배 기사나 잡상인의 누름이 아니었습니다. 길고 집요하며 권위적인 울림이었습니다. 김 기사가 인터폰 화면을 확인하더니 표정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회장님, 경찰입니다. 그리고 법원 집행관들이 같이 왔습니다. 오 회장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싶었지만 생각보다 빨랐고 예상보다 더 공식적인 방문이었습니다. 문 열어줘라. 도둑질한 것도 없는데 꼴릴 게 뭐 있어. 대문이 열리자 제복 입은 경찰 2명과 양복 차림의 집행관들, 그리고 그 뒤로 최만식 전무와 강 전무가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10여 명의 사내들이 거실을 가득 메우자 집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서늘해졌습니다. 강 전무가 서류 한 장을 펼쳐 보이며 정중하지만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특수절도 및 사기 혐의에 대한 증거물 확보 차원입니다. 오 회장이 지팡이를 짚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특수절도라니. 이 집구석에 훔칠 게 어디 있다고 남의 살림살이를 뒤져. 회장님이 피의자가 아닙니다. 강 전무의 시선이
과도 칼을 들고 멍하니 서 있는 이봄에게로 향했습니다. 피의자는 이봄 양입니다. 회사 기밀 문서와 회장님의 고가 폐물을 훔쳐 달아나려 했다는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보미가 펄쩍 뛰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전 아무것도 훔친 적 없어요. 그건 조사해보면 알겠죠. 팀장님 시작하시죠. 강 전무의 눈짓에 경찰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어요. 그들은 망설임 없이 보미의 임시 거처인 1층 게스트룸으로 직행했습니다. 마치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우당탕탕 서랍이 뒤집히고 옷가지들이 바닥에 나뒹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 회장은 기가 막혀 만식을 노려보았습니다. 내 놈 짓이냐? 애한테 누명을 씌워도 유분수지. 만식은 시선을 피하며 딴청을 피웠습니다. 어머니,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회사 감사팀에서 포착한 정황이라 어쩔 수 없었어요. 잠시 후 게스트룸에 들어갔던 형사 한 명이 검은 비닐봉지에 쌓인 무언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찾았습니다. 형사가 봉투를 뜯자 그 안에서 오 회장이 아끼던 칠보 놀이개와 회사법인 인감이 툭 떨어졌습니다. 보미의 가방 깊숙한 곳에서 나왔다는 설명이 뒤따랐습니다. 보미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거 제 가방에 없었어요. 진짜예요, 할머니. 저거 본 적도 없단 말이에요. 보미가 억울함에 발을 동동 구르며 오 회장의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오 회장은 직감했습니다. 놈들이 미리 심어둔 덫이었습니다. 저 놀이개는 자신이 금고 깊숙이 넣어두었던 물건이었습니다. 내부 조력자가 없으면 꺼낼 수조차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오 회장이 형사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거 내가 준 거다. 내가 예뻐서 옛다 용돈 해라 하고 준 거야. 주인이 줬는데 그게 왜 절도야? 오 회장의 호통에 형사가 멈칫했습니다. 증여라면 절도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만식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강 전무는 예상했다는 듯 안경을 고쳤으며 얇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품에서 또 다른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회장님께서 그렇게 나오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증언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뭐라고? 내 물건 내 마음대로 하는데 법이 왜 나와? 회장님은 현재 의사 무능력 상태시니까요. 강 전무가 내민 것은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였습니다. 병명란에는 전두축두엽 치매 및 알츠하이머 의증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오 회장은 한 번도 받은 적 없는 검사 결과였습니다. 이게 무슨 개수작이야. 나 멀쩡해. 구구단도 외우고 내 놈들 속셈도 다 꿰뚫어보고 있어. 증상이 심각하십니다. 생면부지의 가출 청소년에게 회사 인감과 가보를 넘겨주신 것만 봐도 판단력을 상실하셨다는 명백한 증거죠. 강 전무의 논리는 치밀하고 잔인했습니다. 보미를 도둑으로 몰면 오 회장이 감쌀 것이고 오 회장이 감싸면 그것을 치매의 증거로 삼는 이중덫이었어요. 체포해. 형사들이 보미의 팔을 꺾어 수갑을 채웠습니다. 차가운 금소금이 거실에 울렸습니다. 할머니, 저 안 훔쳤어요. 보미가 울부짖으며 끌려갔습니다. 오 회장이 지팡이를 휘두르며 형사들에게 달려들었지만 이번에는 하얀 가운을 입은 건장한 사내들이 오 회장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만식이 대기시켜둔 사설 구급대원들이었습니다. 이거 안 나. 내가 누군 줄 알고 몸에 손을 대. 어머니 진정하세요. 다 어머니 치료를 위해서입니다. 만식은 슬픈 표정을 연기하며 구급대원들에게 눈짓했습니다. 모셔라. VIP 병동 폐쇄실이다. 이 불효막심한 놈. 내가 사람 새끼냐? 이건 알아.
오 회장이 발버둥 쳤지만 90대 노인의 힘으로는 건장한 남성들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오 회장의 몸이 짐짝처럼 들려나갔습니다. 김 기사가 주먹을 쥐고 나서려 했지만 강 전무가 가로막았습니다. 김 기사님, 가만히 계시는 게 좋을 겁니다. 공무집행방해로 같이 들어가시면 회장님 옥바라지는 누가 합니까? 김 기사의 움직임이 딱 멈췄습니다. 지금 힘으로 맞서면 오 회장을 구할 외부와의 연결고리가 완전히 끊기게 될 터였어요. 김 기사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주먹을 떨구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체포가 아니었습니다. 완벽하게 설계된 쿠데타였습니다. 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보미는 경찰차에 태워졌고 오 회장은 구급차에 실렸어요. 할머니, 밥 잘 챙겨 드셔야 해요. 약 꼭 드시고요. 경찰차 뒷좌석 창문에 얼굴을 들이밀고 소리치는 보미의 목소리가 빗소리에 묻혔습니다. 자기 코가 석자인 주제에 끝까지 할머니 밥 걱정이었습니다. 오 회장은 구급차 안에서 멀어지는 경찰차를 보며 가슴을 쳤습니다. 75년 전 피난길에서 어머니의 손을 놓쳤던 그날의 공포와 무력감이 다시금 엄습했습니다. 안 된다. 이번엔 절대 못 뺏긴다. 구급차 문이 닫히고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식과 강 전무는 텅 빈 거실에 남아 승자의 미소를 교환했습니다. 수고했네, 강 전무. 아주 깔끔했어. 이제 시작입니다, 전무님. 아니, 회장님. 주주총회 준비하시죠. 빗줄기는 더욱 굵어졌고 성북동 저택의 주인은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물지만 사지에 몰린 호랑이는 숲을 뒤엎는다는 것을. 성북경찰서 유치장 철창 너머로 희미한 새벽빛이 스며들었어요. 이봄은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멍하니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초범인데다 미성년자라는 점, 그리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변호사의 형식적인 변론 덕분에 불구속 수사로 풀려나게 되었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철문이 열리고 담당 형사가 퉁명스럽게 손짓했습니다. 나가요. 조사받으러 오라고 하면 바로 튀어오고. 경찰서 정문을 나서자마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를 찔렀습니다. 보미는 옷깃을 여미며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소리 없이 미끄러져 왔습니다. 창문이 내려가고 김 기사의 무뚝뚝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타십시오. 보미가 주춤거리자 김 기사가 선글라스를 벗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미리 준비해둔 안전 가옥이 있습니다. 이대로 만식 전무 눈에 띄면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집니다. 보미는 입술을 깨물며 뒷좌석에 몸을 실었습니다. 차는 화려한 도심을 벗어나 한참을 달려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상가 골목에 멈춰 섰어요. 간판 글씨가 다 지워진 낡은 한복점이었습니다. 김 기사가 녹슨 셔터를 올리자 퀴퀴한 먼지 냄새와 함께 오래된 원단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회장님이 처음 장사를 시작했던 곳입니다. 성북동 저택보다 여기가 더 안전할 겁니다. 여기 식량하고 물입니다. 김 기사는 컵라면 박스와 생수를 내려놓고는 보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회장님은 제가 반드시 모셔옵니다. 그때까지 죽은 듯이 숨어 계십시오. 들키면 작전 실패입니다. 김 기사가 떠나고 홀로 남겨진 보미는 가게 안을 둘러보았어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손전등을 비추자 먼지 쌓인 원단들과 박물관에서나 볼 법한 낡아빠진 재봉틀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구석에 놓인 자개장 안에서 낡은 대학 노트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표지에는 생존일지라고
투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보미는 홀린 듯 노트를 펼쳤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는 오말순 회장의 지렁이 같은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1951년 1월. 나는 도둑년이다. 주인 아기 씨의 폐물을 훔쳐 달아났다. 배가 너무 고팠다. 살아야 했다. 보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죄책감과 처절한 생존의 기록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1980년. 다나 한복백화점 입점. 내 기술은 다 아기 씨 어깨 너머로 훔친 것이다. 나는 껍데기다. 2024년. 보미를 만났다. 아기 씨가 환생한 줄 알았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저 아이를 최고로 만들어 빚을 갚으리라. 내 모든 것을 줘서라도. 보미는 노트를 가슴에 품고 주저앉았습니다. 배신감에 치가 떨렸습니다. 가족처럼 대해주던 게 다 죄책감 때문이었다니. 나를 도둑년 손녀라고 불쌍해서 걷어준 거야. 보미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작업대를 노려보았습니다. 작업대 위에는 미완성된 한복 한 벌이 놓여 있었습니다. 말순이 밤새 눈을 비비며 짓던 보미의 치수에 딱 맞춰진 옷이었습니다. 보미는 가위를 집어들었습니다. 갈갈이 찢어버리고 싶었습니다. 나쁜 할망구. 다 거짓말이었어. 위선자. 가위날이 원단에 닿으려는 순간 보미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옷감 사이로 삐뚤빼뚤하게, 하지만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박힌 바느질 자국이 보였습니다. 돋보기 너머로 침침한 눈을 비비며 이건 전쟁이야라고 외치던 노인의 굽은 등이 떠올랐습니다. 노트의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용서받지 못해도 좋다. 다만 저 아이가 혼자 설 수 있을 때까지만 살게 해다오. 그것이 내 마지막 전쟁이다. 보미는 가위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쨍하고 쇠 부딪히는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아니야. 이렇게 화풀이하면 내가 지는 거야. 그리고 할망구가 이긴 척하게 두는 거야. 보미는 거울 속 자신의 초라한 몰골을 노려보았습니다. 눈물을 벅벅 닦아낸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피해자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성공해서 갚게 만들 거야. 평생 내 매니저로 부려먹으면서 죽을 때까지 미안해하게 만들 거라고. 그녀는 복수 대신 압도적인 증명을 선택했습니다. 보미는 재봉틀 앞에 앉았습니다. 할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발판을 밟았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어둠 속에서 미싱 돌아가는 소리가 전투 개시를 알리는 북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같은 시각 대학병원 VIP 병동 1205호. 오말순 회장은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전화기도 지팡이도 압수당했고 문 밖에는 사설 경호원들이 24시간 보초를 서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기계적으로 약을 건넸습니다. 회장님, 약 드실 시간입니다. 진정제예요. 오 회장은 순순히 입을 벌려 알약을 받아먹는 신용을 했습니다. 꿀꺽 소리를 내며 물을 마신 뒤 간호사가 나가자마자 혀 밑에 숨겨둔 알약을 뱉어 변기통에 버렸습니다. 내가 미쳤냐? 이따위 약 먹고 잠들게. 오 회장의 눈빛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1.4후퇴 때 인민군 점령지에서도 살아남은 여장부였습니다. 이깟 병실 하나쯤은 호텔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오 회장은 침대 시트를 찢어내지 않고 식판에 남은 밥알을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블라인드 틈새를 확인했습니다. CCTV의 사각지대였습니다. 오 회장은 유리창에 밥알을 이용해 특정 패턴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밖에서 보면 그저 얼룩처럼 보이지만 아는 사람 눈에는 확실한 신호였습니다. 밥알 3개 띄고 밥알 1개, 다시 밥알 2개. 그것은 6.25 때
미군 부대에 군복을 납품하며 어깨너머로 배웠던 엉터리지만 확실한 그들만의 암호였습니다. 호랑이, 겜, 진격, 병원 건너편 옥상. 김 기사는 비를 맞으며 망원경으로 1205 창문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희미한 가로등 불빛에 반사되는 바풀의 패턴이 김 기사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해병대 수색대 시절 적진 깊숙이 침투해 생사를 넘나들던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김 기사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타이거가 깨어났다. 김 기사는 품에서 구형 폴더폰을 꺼냈습니다. 스마트폰은 도청당할 위험이 있어 미리 준비해둔 대포폰이었습니다. 단축번호 1번을 꾹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딱 3번 울리고 뚝 끊겼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전후에 소집하라. 작전명은 귀환이다. 서울 시내 곳곳에서 잠자고 있던 낡은 전화기들이 일제히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탑골공원 뒤편의 기원, 허름한 국밥집, 그리고 새벽 에어로빅 교실까지 늙고 병들었다고 무시당하던 실버 어벤져스의 눈빛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대학병원 1층 로비는 요새처럼 삼엄했습니다. 최만식 전무가 고용한 사설 경비업체 직원들이 출입구를 봉쇄하고 오가는 사람들을 검문하고 있었어요. 병원 측 보안 요원들조차 그들의 위압적인 기세에 눌려 구석으로 밀려난 상태였습니다. 오후 2시 정각, 회전문이 돌아가며 지팡이를 짚은 노인 한 명이 들어섰습니다. 해병대 전후의 모자를 쓴 박 장군이었습니다. 경비조장이 앞을 가로막으며 험악하게 인상을 썼습니다. 할아버지 여긴 면회 사절입니다. 돌아가시죠. 박 장군은 대답 대신 품 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조장의 가슴팍에 탁 붙였어요. 집회 신고서다. 오늘부로 이곳은 시청자 주권 찾기 운동본부의 합법적 집회 장소다. 뭐라고요? 이게 노망이 났나? 조장이 비웃으며 박 장군의 어깨를 밀치려는 순간 뒤따라 들어오던 관광버스 세대에서 수십 명의 노인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빨간 조끼를 입은 전직 노조위원장 출신 할아버지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쇠파이프 대신 피켓과 확성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헌법 제21조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순식간에 로비가 구호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경비들이 힘으로 제압하려 하자 박 장군이 호루라기를 불었습니다. 전원 착석, 비폭력 무저항, 노인들이 일제히 바닥에 드러누웠습니다. 70 먹은 노인들을 건드렸다가는 뼈라도 부러질세라 덩치 큰 경비들이 쩔쩔맸습니다. 출동한 경찰조차 정식으로 신고된 집회라 함부로 손을 댈 수 없었어요. 로비는 완벽하게 마비되었습니다. 그 혼란을 틈타 VIP 병동으로 향하는 화물용 승강기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새하얀 간호사 복장을 한 할머니 5명이 카트를 밀며 복도로 들어섰어요. 1970년대 파독 간호사 출신인 최 여사와 그 동료들이었습니다. 복도를 지키던 사설 경호원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디 소속입니까? 의료진 명단에 없는데. 최 여사가 싸늘한 눈빛으로 경호원을 올려다봤습니다. 독일 병원에서 수석 간호사로 일하며 인종차별과 멸시를 실력으로 찍어 눌렀던 베테랑의 눈빛이었습니다. 바이탈 체크 시간이야. 환자 쇼크 와서 죽으면 내가 책임질래? 비켜. 서슬퍼런 호통에 경호원이 주춤하며 길을 터주었습니다. 최 여사 일행은 망설임 없이 1205호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 위에는 오말순 회장이 환자복 대신 김 기사가 몰래 넣어준 짙은 남색 개량 한복을 입고 정좌하고 있었어요. 왔냐? 늦는 줄 알았다. 언니 살아서 나가야지.
바깥 양반들이 밑에서 시간 끌고 있어. 최 여사가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오 회장을 태운 휠체어는 의료용품 카트 사이에 숨겨져 화물용 승강기를 탔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자 미리 시동을 걸어둔 리무진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탑승하십시오, 회장님. 작전 2단계 시작합니다. 김 기사가 뒷문을 열었습니다. 오 회장은 뒤를 한번 돌아보지 않고 차에 올랐습니다. 리무진이 굉음을 내며 병원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전무님, 회장님 탈출했습니다. 지하 3번 출구입니다. 무전을 받은 만식의 신복들이 검은색 스타렉스 2대에 나눠 타고 맹렬하게 추격해 왔습니다. 올림픽대로로 진입하자 스타렉스들이 리무진의 좌우를 에워싸며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쾅! 차체가 휘청거릴 정도로 거친 충돌이었습니다. 오 회장이 손잡이를 꽉 잡으며 소리쳤습니다. 저 미친놈들이 기어이 사고를 치려고 작정했구나. 김 기사는 백미러를 보며 침착하게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여기는 타이거. 꼬리가 붙었다. 지원 바란다. 치지직거리는 무전기 너머로 거친 숨소리와 함께 응답이 들려왔습니다. 수신 완료. 배달 1팀 진입한다. 그 순간 올림픽대로 진입로에서 오토바이 수십 대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할리 데이비슨 같은 값비싼 오토바이가 아니었습니다. 짐칸에 배달통을 매단 시티백, 칠이 벗겨진 스쿠터, 퀵서비스 오토바이들이었습니다. 생계를 위해 도로 위를 달리는 아스팔트 위의 노병들이 김 기사의 호출에 응답한 것입니다. 속도 줄여. 규정속도 50km 준수한다. 선두에 선 퀵서비스 김 반장의 수신호에 따라 오토바이 부대가 스타렉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폭력을 쓰지 않았습니다. 단지 도로교통법이 정한 규정속도를 칼같이 지키며 차선을 꽉 채워 서행할 뿐이었습니다. 비켜, 이 딸배 새끼들아. 만식의 부하들이 경적을 울리고 욕설을 퍼부었지만 헬멧을 쓴 라이더들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어깨를 맞대고 거대한 인간 바리케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 틈을 타 김 기사의 리무진만이 유유히 포위망을 뚫고 질주해 나갔어요. 오 회장은 뒷유리창 너머로 멀어지는 오토바이 부대를 바라보았습니다. 낡은 오토바이 위에서 비를 맞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는 노인들의 모습이 눈물겹도록 선명했습니다. 김 기사, 저 양반들 밥은 먹고 나온 거냐? 걱정 마십시오. 오늘 일당은 제가 두둑이 챙겨주기로 했습니다. 김 기사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것은 돈 때문이 아니었어요. 늙고 병들어 뒷방 늙은이 취급받던 전우들이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이 전쟁터에서 자신의 존엄을 증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방송국이 가까워질수록 김 기사의 눈빛은 더욱 매서워졌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전쟁이었습니다. 만식과 강 전무가 법과 돈으로 쌓아 올린 철옹성을 무너뜨려야 했습니다. 리무진이 방송국 정문에 도착했을 때 시간은 생방송 시작 10분 전이었습니다. 입구에는 강 전무가 미리 손을 써둔 법원 집행관들과 대형 로펌 변호사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여기서부턴 차로 못 뚫습니다. 김 기사가 차를 세우며 말했어요. 오 회장은 지팡이를 짚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빗줄기가 그녀의 얼굴을 때렸지만 92년 세월의 주름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한 명이 서류를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오말순 회장님,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었습니다.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오 회장은 지팡이로 바닥을 쿵 찍으며 변호사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래, 법대로 하자. 오 회장은
품 안에서 꼬깃꼬깃하게 접힌 누런 종이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건 1953년에 내가 쓴 차용증이고 이건 강 전무 내놈이 뒷돈 챙길 때 쓴 이중장부 사본이다. 내가 치매라고? 천만에. 나는 내가 10원 한 장 쓴 것까지 다 기억하는 지독한 장사꾼이다. 변호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오 회장은 멈추지 않고 입구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비켜라. 내 새끼가 노래하고 있다. 노인의 걸음은 느렸지만 그 누구도 감히 앞을 막지 못했습니다. 등 뒤에는 김 기사가 그리고 빗속을 뚫고 달려온 이름 모를 라이더들이 그녀를 호위하고 있었습니다. 스튜디오 문이 보였습니다. 저 문을 열면 모든 것이 끝날 수도 혹은 다시 시작될 수도 있었습니다. 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시모음. 준비됐나, 김 기사? 예, 회장님. 진입하십시오. 오 회장이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쏟아지는 조명 속으로 품이 있는 도둑년의 마지막 진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방송국 스튜디오 문 앞을 가로막은 것은 대한민국 1위 로펌의 에이스 변호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종이 한 장을 방패처럼 내밀며 오말순 회장의 길을 막아섰습니다. 회장님,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었습니다. 지금 들어가시면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돌아가시죠. 강 전무가 심어둔 법의 장벽은 높고 견고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 회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품속에서 꼬깃꼬깃하게 접힌 낡은 장부 하나를 꺼내 변호사의 면전에 툭 던졌습니다. 법? 그래, 법대로 합시다. 변호사가 바닥에 떨어진 장부를 주워들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에는 1970년대부터 강 전무의 부친이 그리고 강 전무 본인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고 차명 계좌로 빼돌린 내역이 오 회장의 악필로 꼼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오늘 날짜로 작성된 오말순 불법 감금 및 경영권 탈취 계획서 사본까지 끼워져 있었습니다. 나는 10원짜리 하나도 허투루 안 쓰는 장사꾼이야. 내 밑에서 밥 빌어먹는 놈들이 딴 주머니 차는 걸 모를 줄 알았나? 그거 검찰에 들어가면 너희 로펌도 무사하지 못할 텐데. 변호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치매 노인의 헛소리가 아니라 회사의 치부를 쥐고 흔드는 오너의 핵폭탄이었습니다. 비켜. 내 새끼가 노래하고 있다. 변호사들이 주춤거리며 길을 터주었어요. 오 회장은 지팡이를 짚고 당당하게 스튜디오 안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무대 위 조명은 오직 한 사람, 이봄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봄이가 입은 옷은 화려한 드레스가 아니었습니다. 오 회장이 젊은 시절 훔쳤던 그 베네 저고리 조각들과 시장 바닥에서 주워 모은 자투리 천들을 이어붙여 만든 누더기 한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조명을 받은 조각보들은 마치 스테인드 글라스처럼 오묘하고 성스러운 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전주가 흐르고 봄이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공명은 빌려 입은 인생. 남의 옷을 입고서 내 옷인 줄 알았네. 봄이의 목소리는 잔잔한 호수 같다가도 금세 폭풍우처럼 휘몰아쳤습니다. 가사 한 줄 한 줄에 오 회장이 훔친 인생의 무게와 봄이가 겪은 서러움이 실려 나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무대 뒤편의 대형 LED 스크린이 지직거리더니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김 기사가 방송국 주조정실을 해킹해 송출한 영상이었습니다. 화면에는 아름다운 풍경 대신 충격적인 영상이 흘러나왔습니다. 최만식 전무가 병원 관계자에게 돈 봉투를 건네며 어머니를 폐쇄병동에 영원히 가둬달라고 사주하는 몰래카메라 영상이었습니다. 이어 강 전무가 위조된 진단서에 도장을 찍는 장면이 대문짝만하게 송출되었습니다.
객석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방청객들은 입을 막으며 경악했고 심사위원들은 서로의 눈치를 살폈어요. VIP 대기실에서 모니터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최만식은 이성을 잃었습니다. 꺼. 당장 저거 안 꺼. 만식은 보안 요원들을 뿌리치고 무대 위로 난입했습니다. 핏대선 얼굴로 보미를 손가락질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저건 다 조작입니다. 저 계집애는 도둑년이고 이 영상은 딥페이크입니다. 음악이 뚝 끊겼습니다. 생방송 스튜디오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보미는 놀란 토끼 눈을 하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만식은 기세등등하게 보미의 멱살을 잡으려 들었습니다. 내려와. 여기가 감히 어디라고. 그 순간 객석 맨 앞줄에 앉아있던 백발의 노신사 5명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1960년대 독일 탄광에서 석탄을 캐며 청춘을 바쳤던 파독 광부 출신 할아버지들이었습니다. 어이, 젊은 양반. 어른 앞에서 행패가 심하구먼. 그들의 손은 투박하고 거칠었지만 바위처럼 단단했습니다. 만식이 뭐라 대꾸하기도 전에 광부 할아버지들의 우람한 팔뚝이 만식의 양팔을 제압했습니다. 이거 안 나? 내가 누군 줄 알아? 누구긴 누구야, 페리나지. 우리가 지하 1000m에서 석탄 캘 때 쥐새끼도 너보단 점잖았다. 만식은 꼼짝없이 바닥에 무릎을 꿇려졌습니다. 그때 무대 뒤편 어둠 속에서 지팡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쿵, 쿵, 쿵. 스포트라이트가 소리의 주인을 비췄습니다. 휠체어도 타지 않았고 환자복도 아니었습니다. 쪽진 머리에 비단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오말순 회장이 호랑이 같은 눈빛으로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내 놈이 내려가라. 이 가짜야. 오 회장의 호통이 스튜디오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녀는 만식에게 다가가 지팡이로 그의 정강이를 매섭게 후려쳤습니다. 아! 어머니. 저는 회사를 지키려고. 닥쳐라. 회사를 지켜? 너는 내 돈을 지키려 했겠지. 오 회장은 떨고 있는 보미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만식의 손에서 뺏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했어요. 국민 여러분, 내 아들이라 부끄럽지만 저놈 말은 다 틀렸습니다. 진짜 도둑은 저놈이 아니라. 오 회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보미를 바라보았습니다. 보미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바로 접니다. 장내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오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또렷하게 고백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75년 전 전쟁통에 주인집 폐물을 훔쳐 달아난 하녀였습니다. 그 돈으로 국밥을 팔고 옷감을 떼다 팔아 지금의 다나그룹을 만들었습니다. 내 이름, 내 돈, 내 명예. 전부 다 훔친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내가 배신했던 그 주인마님의 친손녀입니다. 전국에 생중계되는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댓글창은 마비될 지경이었고 PD는 큐사인을 잊은 채 멍하니 모니터를 바라보았습니다. 오 회장의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내 기술은 내 바느질 솜씨만큼은 진짜로 만들었습니다. 훔친 죄를 씻으려고 밤새워 바늘에 찔려가며 옷을 지었습니다. 이제 그 죗값을 치르려 합니다. 오 회장은 보미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92세 회장이 10대 소녀에게 보내는 생을 건 사죄였습니다. 미안하다. 봄아,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를 지옥으로 끌어들였구나. 만식이 악에 받쳐 소리 질렀습니다. 그래요. 다 들으셨죠? 우리 어머니가 도둑이랍니다. 이 회사는 작물입니다.
그러니까 경영권은 저한테 와야 합니다. 그 순간 보미가 오 회장의 손에 들린 마이크를 낚아챘어요. 보미는 눈물을 벅벅 닦아내고 만식을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도망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맞아요. 이 할머니는 제 인생을 훔치려 했어요. 보미가 오 회장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뺏어버렸습니다. 이 할머니의 남은 여생을요. 사람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보미는 카메라를 보며 씩 웃었습니다. 눈물 젖은 그러나 당당한 미소였습니다. 성공해서 갖게 만들 겁니다. 평생 제 매니저로 부려먹으면서 죽을 때까지 저한테 미안해하게 만들 거예요. 감방에 가서 편하게 죄 씻게 안 둡니다. 제 옆에서 평생 고생 좀 하셔야 해요. 그게 제 복수입니다. 그것은 피보다 진한 생존으로 엮인 그들만의 화해 방식이었습니다. 객석에서 누군가 박수를 쳤습니다. 파독 광부 할아버지였습니다. 이어 간호사 할머니들이 그리고 해병대 전후의 노인들이 일제히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잘한다 이봉. 오 회장. 멋있다. 함성이 스튜디오를 뒤덮었습니다. 그때 무대 뒤편에서 정장 입은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수사관들이었습니다. 강성민 전무 당신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문서 위조 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무대 뒤에서 도망치려던 강 전무가 수사관들에게 덜미를 잡혔습니다. 그가 품고 있던 이중 장부와 위조된 진단서가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바닥에 꿇어앉아 있던 만식에게도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이건 모함이야. 변호사 불러. 만식과 강 전무가 끌려나가면서 비명을 질렀지만 아무도 그들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스크린에는 여전히 그들의 추악한 민낯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PD가 정신을 차리고 급하게 큐사인을 보냈습니다. 반주가 다시 흘러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구슬픈 곡조가 아닌 신나는 트로트 가락이었습니다. 보미가 오 회장의 손을 잡고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사랑이 뭐 별거더냐, 밥같이 먹으면 식구지. 오 회장도 쭈뼛거리다 마이크를 잡고 한 소절을 뽑았습니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내 남은 날은 다 내 거다. 두 사람의 듀엣 무대는 환상적이었습니다. 보미는 덩실덩실 춤을 췄고 오 회장은 지팡이를 흔들며 장단을 맞췄습니다. 무대 위로 꽃가루가 흩날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오디션 우승이 아니었습니다. 75년간 이어진 질긴 악연의 고리를 끊고 새로운 인연을 맺는 화해의 구판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은 취재진으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푸른 수의를 입은 최만식과 강 전무가 포승줄에 묶인 채 호성차에서 내렸어요. 화려했던 양복 대신 남루한 죄수복을 입은 그들의 어깨는 폐잔병처럼 축 처져 있었습니다. 법정으로 들어가는 길, 만식은 고개를 들어 방청석을 두리번거렸습니다. 혹시라도 어머니가 와주지 않았을까, 탄원서라도 한 장 써주지 않았을까 하는 신락 같은 기대가 그의 눈동자에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청석 맨 앞줄은 비어 있었습니다. 오말순 회장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변호인을 통해 짧은 정갈 하나만 남겼을 뿐입니다. 죄는 먹다 남은 밥과 같아서 남기면 쉰내가 진동하는 법이다. 싹 다 긁어먹고 나와라. 만식은 그제야 고개를 떨구고 흐느꼈습니다. 자신이 70평생 어머니에게 바랐던 것이 돈이었는지 아니면 따뜻한 밥 한 공기였는지 차가운 수갑의 냉기를 느끼며 뒤늦게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그들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횡령과 사기, 사문서 위조 교사. 그들이 쌓아 올린 탐욕의 바벨탑은 법의 철퇴 아래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은 강산이 변하기엔 짧았지만 사람이 변하기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성북동 저택의 거실은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이봄이 첫 정산받은 돈으로 사온 선물 보따리를 풀어 헤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건 독일제 최신형 보청기예요. 이제 제 욕하지 마세요. 개미 기어가는 소리까지 다 들리니까요. 오 회장은 콧방귀를 뀌면서도 입가에 걸린 미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돈 아깝게 쓸데없는 짓을. 내 귀는 소머즈 귀야. 안 들리는 척하는 거지. 오 회장은 툴툴거리면서도 보미가 채워주는 보청기를 얌전히 받아들였습니다. 삑 하는 기계음과 함께 세상의 소리가 한층 선명하게 고막을 때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소리의 증폭이 아니라 단절되었던 세상과의 새로운 연결이었습니다. 잘 들려요. 아이고 시끄러워라. 고막 터지겠다 이거사. 오 회장은 귀를 후비적거리며 보미의 등짝을 찰싹 때렸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에는 75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평온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오 회장의 나는 도둑년이다라는 고백은 오히려 대중들에게 시대가 낳은 억척 기억가이자 양심 있는 참어른이라는 재평가를 불러왔습니다. 그녀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보미의 매니저를 자처하며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검은 리무진이 한적한 공원 묘지로 들어섰어요. 오 회장과 이봄은 나란히 묘비 앞에 섰습니다. 비석에는 김옥분이라는 이름 석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오 회장의 옛 주인이자 보미의 친할머니였습니다. 오 회장은 지팡이를 내려놓고 떨리는 손으로 소주 한 잔을 따랐습니다. 아기씨, 늦어서 미안해요. 내 핑계 같겠지만 먹고 살기 바빠서 이제야 왔구먼요. 술잔을 올리는 오 회장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보미는 묵묵히 그 옆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오 회장은 묘비를 쓰다듬으며 나직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내 젖은 가서 죗값은 톡톡히 치를게요. 그래도 이 아이는 내가 최고로 만들었으니께 이자는 쳐서 갚은 걸로 해줘요. 바람이 불어와 오 회장의 백발을 흐트렸습니다. 마치 그 말을 들었다는 듯 나뭇잎들이 사각거렸습니다. 보미가 오 회장의 팔짱을 끼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할매가 뭐라고 하는 것 같아요. 욕했겠지 뭐. 너 같은 도둑년이 어디로냐고. 에이 아니에요. 고생했다고 이제 그만 무거운 짐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50년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질 무렵 두 사람은 다시 리무진에 올랐어요. 운전석의 김 기사가 백미러를 보며 깍듯하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다음 스케줄은 어디로 모실까요? 오 회장은 조수석 등받이를 뒤로 젖히며 하품을 했습니다. 부산으로 가자. 내일 아침에 자갈치 시장에서 행사가 있다며. 부산까지요. 할머니 허리 안 아프세요? 보미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오 회장은 지팡이를 툭툭 치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엄살 부리지 마라. 내가 피란 내려갈 때는 부산까지 걸어서도 갔다. 차 타고 가는데 뭐가 힘들어. 하여간 못 말려. 그럼 가는 길에 휴게소 들러서 소떡소떡 사주기예요. 시끄러워. 밥이나 잘 챙겨 먹어. 노래하려면 배심이 있어야지. 리무진이 뻥 뚫린 고속도로를 시원하게 달렸습니다. 차창 밖으로 끝없이 펼쳐진 붉은 노을이 눈부셨습니다. 오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 생에 갚지 못할 빚은 없다. 너를 만나 다 갚고 가니 이제 저승 가는 길이 소풍 같구나. 오디오에서 보미의 신곡 인생은 2회차가 흘러나왔습니다. 김 기사가 볼륨을 높이자 차 안이 흥겨운 리듬으로 꽉 찼습니다. 김 기사, 밟아라.
진군이다.